이걸 오늘 경제학 특강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이신 김승욱 교수님 모시고 함께 또 시장경제 이해와 오해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제 제가 그 다른 세팅에서 이걸 줌회를 했는데 그때하고 환경이 지금 바뀌어 놓으니까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질 않네요. 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에어컨을 좀 꺼야 되겠네. 너무 추워서. 지난번에 왜 시장 경제인가 이 제목으로 강의를 하다가 그때 이제 다 못해서 오늘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시장 경제는 빈부격 격차를 크게 만들고 또 이윤 추구는 비윤리적이고 천박한 상업주의가 지배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사실 시장 경제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우리들이 모두가 전지전능하다면 또 아주 리더 중에 한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전부 다 경제를 다 오르가나이즈하게 한다면 그러면 뭐 시장 경제 굳이 필요 없죠. 공산주의처럼 아주 엘리트 소수의 지도 계층이 모든 것을 다 하면 뭐 시장 경제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왜 시장 경제가 필요하냐? 사실 오늘날 인류의 번영을 가져온 건 시장 경제 덕분이다. 지난 시간에 경제사학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어, 인류 역사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전근대와 근대. 근대 이후에 비로소 인구도 증가하고 물질 생활의 개선이 돼서 지금 비록 전 지구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상당한 부분에 적어도 한 선진국이라고 분류되는 지역에서는 절대 빈곤에서는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게 시장 경제하면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그러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슬라이드가 요거였죠. 왜 시장경제인가 세 번째. 시장경제는 분배 문제를 개선한다.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자본주의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더 심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스웨덴은 자본주의 진영에 속하고 소련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인데 사실 북한이나 소련 같은 데 빈부격차가 더 심하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그래프를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 지난번에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가로축은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 메뉴가 인물 메뉴가 세로로 나오지 않고 가로로 나오거든요. 이걸 세로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제 좀 나오겠네요. 이제 됐습니다. 예. 요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이 전 사회의 그 왼쪽은 제일 가난한 20%, 맨 오른쪽은 제일 부자 20%, 그 사이는 이제 40, 60, 80 이렇게 해가지고 전 그 사회를 저기 소득별로 5그룹으로 나눴을 때, 이 세로축은 뭐냐면
제일 가난한 사람들 10분위 계층, 그러니까 제일 바닥에 있는 10% 사람들의 평균 소득액입니다. 절대액이죠, 절대. 해보니까 자유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더 가난하더라. 자유도가 높은 나라보다. 이 정의 상관관계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보여주죠. 만약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자유도가 높은 나라, 즉 부자가 마음껏 가난한 사람을 착취할 수 있는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야 돼. 음, 이렇게 반대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것은 자유도가 높은 나라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자유도가 낮은 나라에서 저소득의 소득보다 높다는 것은 자유도가 높다고 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말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래프는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는 절대적 소득이고 이거는 상대적 소득입니다. 이 세로축이 뭐냐면 제일 가난한 10%의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걸 보시면 2%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다시 말해서 자유도랑 관계없이 하여간 가난한 사람들의 10%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2% 내외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자유도하고 관계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도가 높다고 해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빼앗아가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건 아니다. 이런 것을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존 롤스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 중에 정당한 소득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 타고난 능력을 타고 태어나서 고소득 누리는 것, 부지런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부자가 되는 것. 우리는 흔히들 세 번째나 두 번째 가지고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존 롤스는 철저한 평등주의자라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존 롤스와 같은 관점에서 빈부격차를 없애려고 하면 이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지난번에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까지 진도 나갔다고 딱 써놨으니까 예,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하니까 지난주 수업한 걸 기억을 해요. 근데 우리 여기는 두 달에 한 번, 뭐 세 달에 한 번도 하고 하니까 이게 안 적어놓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라는 걸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적 빈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승철 목사님은 제 강의를 참 열심히 들으셔서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세요. 사실 절대적 빈곤은 배 고픈 거죠. 상대적 빈곤은 배 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이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사실 상대적 빈곤도 큰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월 소득 얼마 이상, 뭐 자산, 집은 뭐 몇 평 이상,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부자가 나는 사람, 부자냐 아니냐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서보다 잘 살면 부자래요.
이해하십니까? 동서보다 잘 살면 부자예요. 얼마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고 이 여자들이 질투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의 남편 동서보다 부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이 더 배 아프고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 아, 절대적 빈곤이 더 큰 문제죠. 오순철 목사님 제가 역사 프로그램에서 이 슬라이드는 설명한 적 없죠? 예, 없습니다. 예. 다른 데서는 한 적이 있나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순철 목사님이 모르면 다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그 상대적 빈곤보다 빈곤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사실 요 골프 연습장이 제가 옛날에 살던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이제 그 골프 연습장 옆을 거쳐서 우리 집을 갔는데 온누리교회 옆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온누리교회 옆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그런데 거길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벤츠 S500, 벤츠에서 제일 큰 거, 거기서 한 40 정도 됐을까?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뭐 이렇게 젊어 보이는 여자가 골프백 메고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나이도 젊은데, 그러면서 나를 쳐다봐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나를 아래 위로 쑥 쳐다봐요. 그 이제 나이도 젊은 여자가 벤츠 타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자기랑 비교해 보니까 이제 자기 신세가 좀 처량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제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이거 뭔가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반박할 게 없어요. 내가 뭐 교수로서 뭐 집사람한테 뭐 돈 부족해가지고 밥을 굶긴 적도 없고 해줄 만큼 해줬다 싶은데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그 학교 교수, 제 연구실 바로 옆에 있는 교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무개 김 교수 알지? 그랬더니 안 돼요. 예. 근데 그 사람이 40대 훨씬 넘어서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의사랑 결혼해요. 여자 의사랑 결혼했거든요. 치과 의사였는데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중앙대학 월급이 딱 찍힌 봉투를 통장을 주면서 이제 결혼했으니 이제 서로 딴 주머니 차지 말고 한 통장으로 쓰자 이렇게 주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통장을 이렇게 열어보더래요. 그랬더니 중앙대학교에서 얼마 들어왔나 이렇게 보더니 슬그머니 그 통장을 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뭐 아직 애도 없고 우리 두 식구밖에 안 사는데 생활비만 얼마 안 되니까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건 당신 잡기나 하세요. 그러면서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거 와이프가 자기보다 3배 소득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세 개하고 한 개하고 합해가지고 다 반반씩 나누면 여자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빨리 들어가는 여자가 내 월급 통장 내 주머니 그 넘보지 말고 이건 너 잡기나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열이 받치는 거예요. 나는 5 식구인데 우리는 애가 셋인데 또 집사람은 전업주부인데 그러면서 이제 골프장에서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가. 열이 딱 받치는데 얼마 있다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도시락을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청승 맡으면서 도시락인가 싶어서 왜 교수 식당 가서 안 먹고 도시락 먹냐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그 교수 식당에 있는 밥은 저기 식기에 이게 뽕뽕 같은 거 제대로 안 씻고 몸에 해로우니까 이 저기 도시락 먹으라고 그러고 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뭐 집사람 전업주부인데 도시락 싸달라고 그랬다가 쫓겨나거든요. 근데 뭐 비교하니까 너무 내가 처량한 거예요.
그런데 차마 또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까지 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했다가 집 나가라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아무 소리 못 했는데 딱 골프장에서 이제 요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쫙 읊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꼬리를 착 내리더라고요. 아 내가 뭐 뭐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수 부인이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저보다 더 여건이 좋은 사람을 딱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비교 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국가에서 해결하려고 들면 절대 안 되고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경제학적으로는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는데 모든 역점을 둬야 된다. 인간은 타락한 속성으로 인해서 계속 남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지만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제 행복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소비와 정비례하고 욕망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는 슬래시를 걸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욕망 뭐라 그러나 욕망분의 소비라 그러죠. 이렇게 아예 다 수학을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내가 이게 수식 읽는 법도 까먹었습니다. 이 명예교수가 되면 이렇게 되나 봐요. 욕망분의 소득 소비분의 욕망입니까? 헷갈리네 이제. 그러니까 욕망의 반비례하고 소비의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작게 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라서 넘어가도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상향 평준화는 불가능하다. 하향 평준화는 가능하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결국 평준화를 하려다가 하향 평준화를 했죠. 그리고 인간이 정말 평등을 좋아할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에 자기 자식이 반평균만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남들보다 나아지기를 원하지 평등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사실 이스라엘이 처음에 건국됐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국권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키부츠라든지 뭐 이런 뭐 공동체들을 만들었는데 사실 공산권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키부츠 공동체에 들어와서 산 사람은 2.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다 자유 경쟁하는 그 사회 속에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본성적으로도 평등을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송호근 교수라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데 송호근 교수가 이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이런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얼마나 평등주의적인가 이걸 이제 쭉 써놨는데 한국 사람들은 영웅 만들기에 굉장히 인색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동부에 들어갈 때 케네디 공항으로 들어가고 파리 사람들은 드골 공항으로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인천공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웅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그렇게 공항에다가 영웅 이름 하나 붙여주는 것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싫어한다. 붙여도 아마 조선시대 위인 붙일 거예요. 근대 인물은 절대 안 붙입니다. 이승만 공항 뭐 이런 건 절대 안 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영웅 만들기 인색하다 이런 사람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인정을 거부하고 존경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반기업 정서가 굉장히 높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어, 사실 그 멕시코 같은 경우에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집주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이런 걸 만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고급 주택에 고급 아파트에 이런 거 만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사실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보다 더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트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박 기술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산업이 세계 1위인데, 그런데 이 선박 중에서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이 요트예요. 자동차도 트럭 같은 거는 별로 부가가치가 높지 않잖아요. 스포츠카라든지 이 작은 차, 이런 고급차들이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건데, 한국은 그렇게 선박 조선공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트는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국내 요트를 소유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한국은 한때는 이제 골프가 굉장히 사치 스포츠였는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서방 국가들은 이제 요트가 이제 그다음 또 사치품이죠. 그런데 한국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요트 타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요트 문화가 전혀 발달하지 못합니다. 아마 조선시대에 이렇게 기생 뛰고 뱃놀이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치 문화가 발달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이 평등 의식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고, 일본 사람들은 신입사원 입사식 때 완전히 학교 순서대로 이렇게 앉힌다 그래요. 맨 앞에 도쿄대, 그다음에 교토대, 게이오대, 와세대, 명문순으로. 아마 우리나라 삼성 이제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서울대 맨 앞에 앉히고, 그다음에 연세대 앉히고, 일반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일본에는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하고 문화가 비슷한 일본하고 비교해봐도 한국 사람이 굉장히 평등의식이 높다. 이게 송홍 교수가 쓴 책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너무 그렇게 차별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고 우리나라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거꾸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비교당하는 거, 그리고 서열 지어지는 거 굉장히 못 참아요. 이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이 공산주의 하기가 좋은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나 이럴 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런 데다가 너무 차이 있는 것에 대해 민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빈부격차에 민감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요,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태국이 빈부격차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태국에 옛날에 저도 과거에 관광하러 몇 번 갔다 왔는데, 태국의 빈부격차 그렇게 심한데 빈부격차에 굉장히 둔감하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혼자 떠드니까 재미가 없는데 누가 좀 말씀해 보시죠. 불교 문화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모든 허무 이런 걸 강조하니까. 예, 맞습니다. 답이 여기 나와 있는데, 아, 예. 저기 태국에서는 개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대요. 왜 그러냐면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이제 개로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나쁜 짓을 하면 강아지로 태어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부자로 태어난대요. 그렇게 믿는데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부자를 보면 저 사람들은 전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보다,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도 이번 생에 착한 일 많이 해서 다음 생에서 부자로 태어나야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부자에 대한 시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불교 국가도 이런데 우리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내세를 믿고 하는 천국을 믿는데, 적어도 크리스천들은 부자들에 대한 시샘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사회적 구조적 모순을 좀 해소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빈부격차보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빈부격차에 대한 그 증오, 혐오 이게 이제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 사실 우리가 그 시장 경제에서 제일 바람직한 시장 경제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사회, 그리고 그걸 질투하지 않는 사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이윤을 많이 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시켜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소비자를 만족시켜 준 거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거니까 이건 굉장히 잘하는 거라서 이 부자에 대한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사회주의에서는 시장 시스템이 없다면 하여튼 듣기만 하면 돼. 예? 아니 제가 듣기만 하면 된다고 이게 이제 들어가는 방송사고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하신 줄 알았어요. 아, 예. 계속 말씀하시죠. 해결했습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본주의가 어,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효율성이 올라갈 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빈부격차가 벌어져요. 사람들이 빈부격차를 싫어하고 그리고 경쟁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쟁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알아야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자본주의는 이 결국 경쟁을 통해서 보상을 차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무슨 수식어를 붙이냐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 또는 정글의 경쟁 이런 수식어를 붙여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경쟁을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자꾸 연상을 시키거든요. 근데 사실 경쟁이라는 것은요, 자발성을 높이게 되고 개인의 수행력을 향상시키고 어떻게 보면 누가 자료를 통해서 탁월한 자질을 찾아내고요. 이런 아주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쟁을 하는 이유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차별화라 그랬는데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별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대표 선수를 뽑으려면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누가 잘하는지 알죠. 그래서 경쟁은 인센티브를 줘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려는 거죠. 우리가 교수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가 바로 F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한테 거기에 합당한 성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고 경쟁의 이제 핵심은 보상을 서로 다르게 하는 거다. 문재인 정부 때 맨날 했던 얘기가 경쟁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랬는데 그때 정의는 뭘 말하는 건가요? 과정은 뭐라 그랬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맨 앞에 하여간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는 차별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공정하게 경쟁을 했는데 다 똑같이 돌아갑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걸 갖다가 결과가 정의롭다 이거를 결과가 똑같다는 걸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논리적인 모순이죠. 과정이 공정했으면 결과는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해야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쟁은 자발성을 높입니다. 경쟁만 있으면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경쟁이 바람직할까요? 강요가 바람직할까요? 경쟁이 사실 강요보다 바람직합니다. 강제로 뭘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싫은 거죠. 경쟁을 해서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경쟁을 하면 수행력을 향상시키고 또 탁월한 자질을 찾아내는 최적의 메커니즘이죠.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2002년도에 세계 4강에 올려놨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때 히딩크 당시에 한국이 4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히딩크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안 나와서 그렇대요. 그리고 히딩크가 한국말을 못해서 그렇대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안 나왔다. 이게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는 국가대표가 되려면 일단 그 축구 명문 대학, 그 연대나 고대나 이런 데를 나와야 되고 연줄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중요한데 히딩크는 뭐 연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경쟁 통해 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탁월한 자질을 찾아내는 게 경쟁이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장미란하고 어, 김연아하고 이제 사진에 여기 있는데 경쟁한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장미란하고 김연아하고 경쟁하는 걸 착각해요. 그렇지 않죠. 김연아는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피겨스케이팅에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죠. 장미란은 이제 자기의 장기를 풀 수 있는 엽기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의 그 장기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경쟁을 하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맞는 곳에 배치하는 역할을 해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경쟁만 없으면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건 좀 옛날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런 제가 이거 트로트로 바꿔볼 걸 잘못했어요. 요새는 트로트 경쟁이 많은데 이런 걸 경쟁을 하니까 이 경쟁을 통해서 진짜 기가 막힌 사람들이 발굴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쟁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그리고 결국 경쟁이 공익을 가져옵니다. 사실 우리가 경쟁을 할 때는요, 나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들을 위해서 생산자들이 경쟁하는 거죠. 생산자들이 경쟁할 때 득을 누가 봅니까? 소비자가 봅니다. 교수 평가들 우리 교수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걸 해야 교수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교수는 피곤하지만 그 덕을 학생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국 자본주의 경쟁은 남을 위한 경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생산자들이 경쟁은 소비자들을 섬기기 위한 경쟁입니다. 섬김이라는 게 꼭 뭐 공짜로 나눠주고 이게 섬김이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생산하는 것 이게 섬김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 생산의 현장에서의 섬김을 오해를 해요. 생산해서 공짜로 나눠주는 걸 섬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잠시 잠깐 할 수 있고 남의 돈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오래 못 가죠. 똑같은 원료를 쓰고 똑같은 돈을 받는데 더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주는 것 이게 섬김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경쟁이라는 게 다 공정한 경쟁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경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한국은 과연 그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회의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정부에도 그랬고 요새 특히 젊은이들이 이 공정 경쟁이 화두인 것 같아요. 공정하게만 경쟁을 하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 거기 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제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항 같은데 그 인국공 같은 데는 굉장히 그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입니다. 공사인데 공사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시험 준비 피타쓰게 해야 되고 굉장히 실력 좋은 애들이 들어가는 데인데 반면에 거기 비정규직은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원서만 내면 들어갔던 애들이 갑자기 정규직이 된 거예요. 굉장히 높은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그 직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그 젊은이들이 이제 굉장히 막 반발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경쟁을 수용하게 되려면 첫째는 공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공정해도요. 경쟁의 결과가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검투사도 경쟁이고 권투도 경쟁인데 이 사실 권투는 이제 한국에서 용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검투사는 로마 시대에는 용인이 됐을지 모르니까 지금은 용인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검투사는 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물론 권투하다가 가끔가다 죽는 사람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권투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막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아무튼 경쟁의 결과가 너무 잔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경쟁의 결과로 이제 기업들이 파산을 할 경우에 파산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파산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빚을 졌어요. 그렇게 되면 채무자 집에 들어와서 집에 있는 가구 뭐 다 가져가고 막 옛날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그거 못합니다. 일단 파산 선언을 하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리 채권자라 할지라도 남의 집에 무너지게 들어가서 이런 걸 뺏어가거나 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파산법이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나라도 파산법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질 않고 허점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한국은 아직도 파산하면 뭐 거들나죠. 그러니까 파산하면 법의 보호를 신청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남에게 줄 돈도 있지만 받을 돈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호를 받으면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빨리 받아내서 그걸로 어느 정도 빚을 갚고 정리를 하고 자기가 이제 감당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든지 뭐 감옥을 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 옛날에 이제 한국에 그때 외환위기일 때 거예요. 그때 이 파산했던 사람들이 일가족 자살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었습니다. 그때 어떤 게 보도됐었냐면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 이제 어떤 사장이 파산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잠수 탄다 그러죠.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을 돈을 다 받아야 되니까 받아서 이걸 정리해야 돼요. 만약에 파산이 되면 줄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받을 사람만 집에 나타나서 돈 달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파산한 금액이 몇 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이 사장이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가 받아낼 돈들을 받아내려고 이제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빚쟁이들이 아버지 집을 찾아온 거죠. 이제 아버지 집을 찾아와서 네 아들 어딨냐 뭐 밝혀내라 막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막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노인을 멱살을 붙잡고 욕을 하고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아유 내가 죽어버리면 이놈들이 내 아들 못 찾겠지 그러고 아버지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쟁이들이 집 아버지 장례식은 오겠지 그러고 저 장례식장 가서 죽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끝내 안 나타났어요. 거기 가면 잡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빚쟁이들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다 흩어져 버렸는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난 날
그 아버지 무덤에 그 아들이 자기 자식들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농약이 든 음료수를 자식들하고 아내한테 다 먹이고 다 죽이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면 한국이 아직도 파산법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은 아직도 이 시장 경제에서 경쟁을 해서 그 경쟁에서 진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이 결과가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자면 로마 시대 저기 글래디에이터, 검투사하고 비슷해요. 이 시장 생존 경쟁의 장에서 제대로 서바이브 못하면 온 가족이 이렇게 참화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 그 자녀들이 제대로 학교도 못 가고 친척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그냥 사춘기 때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면 대학 입시 다 놓치고 사실 자식들 장래까지 다 날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성숙하려면 이 경쟁을 해서 패배한 사람들한테도 최소한의 권리가 보호가 돼야 돼요. 그래서 파산 신청하면 그 가정은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파산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 빌릴 경우 이자율이 아주 세지죠. 이런 이제 경제적인 제재는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결과가 너무 온 집안에 이제 풍집 뭐라 그럽니까? 풍집 박살이 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자본주의가 작동하게 하려면 아직도 이런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쳐나가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자본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단점도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시장 경제인가?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사실 이제 시장 경제는 개인의 만족을 극대화합니다. 오승철 목사님, 오늘 몇 시까지 제가 강의하죠? 9시 30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문답까지. 9시 반까지 강의하시고요. 그 다음 질의문답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네 번째 주제를 얘기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시장 경제는 개인의 만족을 극대화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마려워서 따뜻한 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잠깐만 좀 한 2, 3분만 좀 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철학적 기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의 철학적 기초는 개인의 자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개인주의의 반대말은 개인과 사회, 사회주의가 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개인 사회주의 반대말을 이제 개인주의라고 안 그러고 자본주의라 그래요. 자본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기초를 한 거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회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저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만 한다면 머지않아 사회는 붕괴되고 결국 각 개인도 제대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과도한 경쟁은 자제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교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 사회가 그 개개인이 지나친 개인주의 때문에 붕괴되니까 개인보다는 사회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영이 철저하게 이제 개인주의에 기초를 한 것인데, 개인주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마가렛 대처, 영국의 대처 수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처 수상에 쓴 이제 국가 경영이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 자기가 이제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 사회가 벌집 건드린 것처럼 커다란 논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좌파와 성직자들이 그랬다. 성직자가 우리로 치면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이제 공동체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근데 교회 안에 이제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처 수상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정치가가 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말에 실수를 많이 한다. 어떤 거는 내가 괜히 이 말 괜히 했다. 후회되는 말도 있다. 그런데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실수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여성 자신이라는 women's one 이런 제목의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런 문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안 그러고 무슨 일만 생기면 나라에서 해결해 달라 그런다. 직장을 잃으면 나라한테 직장 구해달라 그러고 어디 아프면 나라한테 와서 국가한테 와서 자기 병 고쳐달라 그러고 자기 자녀들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 문제도 다 나라에 떠맡기고 그러니까 어쩌다 영국이 이렇게 됐냐. 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지 왜 나라한테 떠넘기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을 뿐이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를 자기 돌봐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일을 하고 그러고 못하는 사람, 장애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회가 돌보는 거지 국가가 돌보는 거지 멀쩡한 육신을 가진 개인들이 왜 나라에다가 모든 걸 의지하려고 그러냐 이런 맥락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냐 했냐면 그 막스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조지 루카치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훌륭한 사회를 만들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훌륭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숭고한 행위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은 문제가 없고 사회가 문제니까 훌륭한 사회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대처 수상은 그렇지 않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사회가 중요한 건 사실이죠. 우리가 어, 안 넘어갔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듯이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고 해서 훌륭한 사회를 만들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제 막스 대처 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떤 사회든지 간에 항상 인간 사회라는 것은 새로운 문제에 봉착된다. 한때 과거에 절대적 빈곤이 사회 문제였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 빈곤이 또 사회적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핑계로 거대한 정부가 전체주의적으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개인을 억압하게 된다. 그럼 왕정시대나 뭐가 다르냐. 그래서 항상 전체주의자들은 훌륭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은 인간을 수단화시키고 개인을 억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이라는 것은 원래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기가 없었다 그럽니다. 사실 우리 개인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유럽 개인주의의 뿌리는 예수다. 디르켐도 그런 얘기했고 막스 베버도 그런 얘기했고요. 그런데 중세 교회에 의해서 개인이 철저하게 억압을 당했습니다. 중세 천년 년, 1500년 동안. 그리고 결국 이걸 다시 개인의 존엄성을 끄집어낸 것은 루터다. 그래서 루터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개인을 회복하는 결국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칸트 등에서 꽃을 피웠고 이것이 오늘날의 역사고요. 이게 오늘날 근대 문명을 가져온 뿌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는 공동체나 사회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존중돼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개인주의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이렇게 참 줄 잘 서 있는데 삐쭉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걸 개인주의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이런 건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라는 것도 좌측에 있는 그림같이 여러 군중 속에서 사회 속에서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결정하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사람. 이 사회 속에서 무리 속에서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존재하는 거. 이게 개인주의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해한다는 겁니다. 하이에크는 개인주의의 정의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개인을 인간의 자격으로 존중하는 것. 개인 자신의 견해와 취향을 지상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타고난 개인적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신념.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서 자기의 기량을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이런 노력들. 이게 진정한 개인주의라는 거죠. 개인주의의 미덕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관용, 타인과 그 의견에 대한 존경심, 정신의 독립성과 고든 성격, 독립심과 자기 신뢰, 위협을 감수하려는 의지, 다수에 반대하여 자기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려고 하는 각오, 자신의 이웃과 자발적으로 협력하려고 하는 의사, 이런 것을 이제 그는 개인주의의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은 개인주의가 이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개인주의는 세대 간에는 엄청나게 이타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식을 지키듯이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에서 이 부모의 희생 이것보다 더 강한 동기는 없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려고 애를 쓰지만 지상에서는 거기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남겨주는 일반응청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세대 간의 이타적인 행동. 이것으로 사회가 질서를 잡고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먼드 버크 얘기를 이제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칠까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처럼 우리 가족, 개인의 존엄성을 믿는 크리스천 가족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같은 유일한 삶이란 노력하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저 항의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손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앵글로색슨의 전통, 개인이 중요하고 개인이 스스로를 일어나려고 하는 이 정신.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이것이 서구의 오늘 문명을 가져온 정신이라는 거죠. 어, 사실 우리가 한국 경제가 선진국의 문턱까지 갈 수 있었던 요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렇다. 개인이 똑똑해서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요, 자조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자조정신. 사실 우리는 복지도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다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자조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공복지를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한 적을 본 적이 없다.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 이 좌파들은 뭐 공공 중요시 여기고 뭐 공익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 좋아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 그게 결국 다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히틀러도 다 독일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은 다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버크가 한 얘기 중에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버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드먼드 버크가 인간은 자의식을 가진 개인으로 존재한다. 이 개인이 나고 살고 죽어가는 과정이 거대한 생명의 강을 이루고 꾸역꾸역 흐른다. 삶을 위한, 삶을 향한, 삶에 의한 개인의 몸부림. 이것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다. 사실 여러분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봤었죠? 국제시장 영화 보면 사실 뭐 그렇게 아마 아주 재밌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 영화가 1,300만을 돌파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역대 2위였는데 우리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의 한 피난민 노인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그 감독이 자기도 그렇게 성공할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 거기 나오는 그 할아버지는 어,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네가 이제 이 가정의 가장이다. 그 얘기한 아버지의 말을 기억을 하면서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뼈 빠지게 고생하고 월남전에도 가고 독일의 광부로도 가고 그러면서 뼈 빠지게 자기 그 가족을 보호하고 일구고 그러면서도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감동 스토리 거기에 이제 온 국민들이 감동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을 했는데 받았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고 태어나고 우리 성경에 나온 것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명이고 사명이고 그게 이제 개인주의의 정신적인 뿌리가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왜 중요한가. 결국 인간이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개인주의, 자유주의인데 여기에 가장 충실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건데 제가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어디 갔을 때 제가 강의하면서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님들일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유의 반대말은 이제 강제인데, 이,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오해를 하는데, 제가 이 강의 한번 했던가요? 두 가지 자유로. 이사야 아니요, 벌, 네? 안 하겠습니다. 안 했어요? 예, 예. 이거 할까요? 예, 아직 한 10분 남았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자유할 때 그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이사야 벌린이 그 두 가지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하나는 소극적 자유, 두 번째는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강압이 없는 상태. 이걸 자유라고. 반면에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걸 이제 뭐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한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적극적 자유인 건데, 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엄형길 대장의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8,000m의 희망과 고독이라고 하는 엄형길 대장이 쓴 책을 봤어요. 히말라야 8,000m가 넘는 14좌를 다 등정을 해서 세계에서 8번째로 했는데, 이 엄형길 대장이 어느 산을 이제 등정을 할 때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하루 종일 이제 빙벽을 오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빙벽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생리 현상이 이제 났는데, 그 참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참았죠.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음에 매달려 있다가, 야, 이거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쌀까 그러다. 근데 이거 싸면 뭐 냄새도 냄새지만 막 바지에 얼고 막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로프로 막 잔뜩 옷도 껴입고 로프도 막 몸에 칭칭 감고 있는데, 이거 풀르고 싸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고민을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미쳤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여기 책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딱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게 질문하고, 이 엄원길 대장이 이 순간에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책에는 그런 거 안 나와요. 이거 제가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엄원길 대장한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 벌린의 두 가지 자유론을 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엄원길 대장은 이 순간에 소극적 자유는 있지만 적극적 자유는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누가 엄원길 대장한테 너 히말라야 가서 등반 안 하면 죽여?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극적 자유는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요.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니까 적극적 자유는 없는 상태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여러분 구별을 하실 텐데, 자, 우리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고 얘기할 때 이 자유, 소극적 자유를 말할까요? 적극적 자유를 말할까요? 소극적 자유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야, 사람들이 전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질서가 어디 잡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거는요, 적극적 자유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게 북한에서 발행된 정치 사전에 나오는 자유주의에 대한 정의예요. 거기에 뭐라고 자유주의를 설명하냐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무원칙하게 내세우며 조직 생활과 조직 규율을 싫어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려는 낡은 사상과 태도다. 그러면서 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의 유일 사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나온 책의 사전에 자유주의에 대한 정의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시장의 자유를 얘기할 때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자유랑 관련돼서 시장 경제는 특징은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특징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스스로 자기의 개인의 자유를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의 반대는 강제죠. 시장 경제의 반대는 정부 주도적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고요. 공산주의로 움직이는 시스템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자발성이에요.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자발성이죠. 여러분 시장 경제가 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시장 경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경제는요 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번에 이걸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자발성이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죠. 교환하는 행위가 하나의 자발적으로 소비하는 행위도 자발적 행위잖아요. 그죠?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물건을 내 돈보다 높이 평가하는 거니까 바꾸는 거죠. 상대방은 반대고. 그러니까 자발적 교환이 일어나면 둘 다 만족감이 올라가요. 시장 경제는요. 자발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경제의 또 한 가지 특징을 시장 경제가 자발성이기 때문에 어디 갔나요? 시장 경제는 분권적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반면에 공산주의 같은 사회는 집중적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분권적 의사결정을 하면은 협동이 저절로 달성되고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시장 경제가 이렇게 개인의 자유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번영을 가져오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 얘기부터 할게요. 시장 경제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가장 큰 이유는 무슨 뭐 경제학의 아버지가 되려고 쓴 게 아니라 사회가 잘 살아야 질서가 잡힌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담 스미스가 직접 쓴 건 아니고 강의했던 강의 노트를 학생이 이제 제자가 노트 필기를 해서 그게 이제 출판이 되는데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은 도덕감정론하고 국부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 스미스가 가르쳤던 그 도덕 철학은 4개로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학, 자연신학이고 두 번째가 윤리학이고 세 번째가 법학이고 네 번째가 정치경제학이고 이게 아담 스미스 시대의 도덕 철학의 구성인데 자연신학 이거는 이제 전혀 책이 없어 아담 스미스가 뭘 가르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가르쳤던 윤리학 요게 이제 도덕감정론으로 나왔고 네 번째 가르쳤던 정치경제학 그게 국부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르쳐서 법학. 이거는 책을 안 썼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트 필기가 아담 스미스가 가르쳤던 강의의 노트 필기한 학생 노트가 100년 후에 발견이 됩니다. 두 가지 노트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법학 강의 1부, 2부 해가지고 이제 두 권의 책으로 나왔는데 그 두 권의 책은 서로 다른 학생 거예요. 그리고 학기가 달라요.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두 학기 거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 북부론을 쓰게 됐는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 당시에 런던과 파리라는 두 유럽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사실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중세 기간 동안에 프랑스가 영국보다 더 잘 살았었어요. 그래서 파리도 굉장히 큰 대도시인데 파리에서는 매일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런던에서는 1년에 살인 사건이 한 건 정도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파리가 런던보다 살인 사건이 훨씬 많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걸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거죠. 아담 스미스의 결론은 뭐냐면 런던은 당시에 파리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반면에 파리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기 직전의 파리의 모습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구체제에 의해서 파리 시민들의 빈부격차가 심하고 가난한 사람이 많고 그랬던 시대였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목격한 것은 파리에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강도짓도 하고 그래서 살인사건이 매일 끊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강도짓 살인사건을 없애려면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교역과 제조업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사회 질서를 가져오는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담 스미스가 법만으로는 안 된다.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잘 살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걸 연구한 것이 국부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서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서 얘기했었듯이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뛰어나게 하는 게 최선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는 이제 강제 유도를 하다 보니까 부패도 심하고 짝퉁도 많고 도둑질도 많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만약에 시장이 없으면 강제를 하면 결국 부패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부패가 심하죠. 그래서 이건 아까 이제 그 그래프하고 비슷한 건데 가로축은 자유도에 따라서 다섯 등분을 해놨고 맨 오른쪽이 가장 자유도가 높은 나라고요. 왼쪽이 자유도가 낮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세로축이 뭐냐면 부패에 대한 민감도예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은 나라들이 투명해요. 자유도가 낮은 나라들이 부패에 둔감해요.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도가 높으면 부패도 낮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주의 국가는 부패가 높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고요. 30분이 돼서 제가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하고요. 부패까지 써놔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게 귀한 질문 강의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